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대 문화사까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려시대 중세사회부터 정리하도록 하죠. 제1장 중세사회 성립부터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고려 건국 과정은 바로 직전에 후삼국의 상황을 정리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후삼국의 상황은 우리가 고대 정치사 마지막 부분에서 건너뛴 부분이 있었어요. 건너뛰었다라기보다는 나중에 고려 건국 과정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해서 건너뛴 부분이었었어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후삼국 분열 그리고 후삼국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고려 건국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기적으로 보면은 9세기에서 10세기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사회로 본다면은 고대에서 중세, 왕조로 본다면은 신라,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과정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꼭 해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다시 하면은 고대 사회의 모순입니다. 이 고대사의 모순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 고대사의 모순은 언제부터 나온 모순입니까? 라고 하면은 신라 하대가 시작되면서부터 나온 모순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8세기 말부터 이미 고대사의 모순은 노출되고 있었다. 그게 이제 폭발한 것은 9세기 말이 됩니다. 근데 하대가 시작되면서 문제점이 나와요. 신라 하대가 156년이라고 그랬죠. 156년 동안에 걸쳐서 몇 명의 왕이 교체됐습니까? 20명입니다. 20명의 왕이 교체가 됐다는 거죠. 그 고대사의 정치적인 모순이 바로 골품제도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골품제도의 모순이라고 한다면은 혈연본의의 폐쇄적인 사회 모순이에요. 혈연본의의 폐쇄적인 사회 모순이다. 자, 경제 면에서는 어떤 모순이냐? 물론 이 골품제도 모순이 결국 156년에 걸친 20명의 왕의 교체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모순이라고 한다면은 거두어 들인 데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수치 제도의 모순이다. 가렴주가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 기반이 무너지죠. 농촌 농민 경제 파탄으로 가죠. 여기에서 농민들 밀란이 일어납니다. 원종과 애노의 봉기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정치 경제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라 세력들, 이른바 반골품 세력이라고 합시다. 이 반골품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육두품이 나와 있고요. 지방호족들이 있죠. 이 육두품의 역할에 유의를 좀 하시라고 그랬죠. 신라 중대의 육두품은 전제왕권 강화에 기여했고 하대 육두품은 반골품 세력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의 사상적 기반이 됐던 이른바 반신라 사상이 있었어요. 육두품의 사상적 기반이 유교, 지방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선종, 불교의 선종 구산할 때 선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풍수, 지리설. 이게 이제 신라 하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두가 됐던 새로운 세력과 새로운 사상적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얘네에 대해서 부단하게 전개가 됐죠. 근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됐습니다. 결국 그 고대사의 모순이 뭘 초래했나요? 이른바 후삼국의 분열을 초래한 거죠. 이 후삼국 상황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약 한 30여 년 정도 진행된다는 거죠. 이 후삼국은 어딜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효공왕대 때 제일 먼저 후백제가 제일 먼저 성립이 됩니다. 900년이죠. 누구죠? 견훤입니다. 어딘가 좀 봐두실래요? 완산주입니다. 자, 교재 맨 밑에 보시면은 후백제에서 완산주, 지금의 도읍, 지금의 전주죠. 전주에 도읍을 두고
옛날 백제를 건국하겠다. 물론 그 당시 국호는 백제입니다. 후백제하는 후는 지금에 와서 우리가 붙여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후백제가 견훤해서 건국이 됐어요. 그 다음에 후고구려가 901년에 누구에 의해서? 궁에 의해서 건국됩니다. 궁에는 신라 왕족이에요. 신라 헌안왕의 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궁 밖으로 쫓겨나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라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을 떠돌면서 신라 정부의 반기를 들었던 이 농민 반란군 세력도 있죠. 초족이라고 합니다. 초족의 무리를 끌어안아요. 끌어안아서 송악에서 옛날 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이게 이제 후고구려가 되는 것이죠. 후고구려입니다. 그러면 후백제하고 후고구려가 떨어져 나가면서 신라는 어떻게 됐어요? 영토가 축소가 될 겁니다. 영토 축소다. 옛날 이제 삼국시대 때 경상도 영토로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 시기를 우리는 후삼국시대라고 그래요. 이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고려의 건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왕건은 이제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됐냐? 원래 왕건은 궁예하고 의형제 관계를 맺어가지고 성장합니다. 송악 쪽에서 애성강을 끼고 있는 세력이었었죠. 토착 세력입니다. 그래서 후고구려를 건국했던 궁예하고 의형제 관계를 맺고 궁예가 자기가 이제 후고구려를 건국했던 게 어디예요? 송악이죠. 송악을 아우에게 이제 소위 그 의형제 관계를 맺은 아우 왕건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독자적 세력 확보를 해서 수도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후고구려에서 국호를 뭘로 고치죠? 마진에서 다시 그걸 뭘로? 태봉으로. 그리고 마진으로 고친 이후에 수도를 송악에서 어디로? 철원으로 옮겼어요. 그 후고구려 땅, 옛날 개성 땅, 송악 땅은 왕건에게 넘겨주는 거죠. 문제는 이제 수도로 옮기고 국호를 바꾼 이후에 후고구려를 건국했던 궁예의 실정으로 넘어갑니다. 실정이죠. 궁예 실정에 영향을 줬던 사상이 뭐냐면은 미륵사상이라고 했습니다. 미륵사상. 자칭, 미륵을 자칭하면서 자기 이제 처자식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신라하대 모순이 다시 재현되는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실정 속에서 왕건을 추대했던 누구죠? 홍유, 신순겸, 배현경, 예내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918년에 고구려의 후계자다 그래서 고려라 하고 일단 분열된 후삼국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틀을 갖춰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918년 기점을 해서 보면은 후백제하고 통일신라가 남아있죠. 이 신라에 대해서는 고려는 친신라 정책을 씁니다. 국계의식 때문에 그래요. 국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야말로, 이 신라야말로 정통국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통국가로. 이 통일신라는 계속 친신라 정책, 통일신라에 대해서 친신라 정책을 펴다가 935년 신라 마지막 56대 경순왕이 항복을 합니다. 태자들은 반대예요. 마이태자가 있죠. 그게 금강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항복을 하고 왕건은 큰딸 랑랑공주하고 혼인을 시켜서 경주 사심관의 자리로 앉혀놓습니다. 이 사심관 제도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긴 제도랑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심관은 몸은 서울에 있어요. 그 지방에 자치권을 주는 거죠. 그 지방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네가 연대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935년을 기점으로 신라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후백제에 대해서는 강경책으로 일관합니다. 고려는. 자, 신라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라고 했어요? 친신라 정책이라고 그랬죠? 국계의식 속에서. 그 후백제하고 신라는 어떤 관계냐면은 이런 관계였죠. 후백제 의자왕이 후백제 의자왕이 후백제 의자 견훤이 신라의 경주까지 쳐들어가서 뭐 경혜왕을 그 포석정에서 죽이기도 하죠. 그런데 경순왕을 올려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난리 피고 있는 거예요. 후백제는 신라를 참 견제합니다. 결국 후백제나 후고려는 사실은 이 시기 때로 본다면은 신라를 좋게 보지는 않았겠죠.
여기서 뛰쳐나와서 후백제하고 후고려가 건국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후백제의 견훤은 900년에 건국된 이후에 체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었는데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해서 견훤은 아들 누구에게 쫓겨나냐면은 금강에게 쫓겨납니다. 금강이 아니라 금강이 후백제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누구? 신검에게 쫓겨난다는 거죠. 신검은 누구냐면은 신검은 후백제를 건국했던 견훤의 적자예요. 적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금강은 서자입니다. 쉽게 하면 신검의 동생, 이복 동생이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금강에게 넘겨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남인 신검이 발끈하는 거죠. 그래서 금강을 죽여요. 아버지 견훤을 폐위시켜. 그래서 김제 금산사에다가 유폐를 시킵니다. 감금을 해요. 근데 935년에 경순왕이 항복한 이후에 왕건이 끌어안죠. 그래서 이제 궁에는 견훤은 그 김제 금산사에 갇혀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뛰쳐나옵니다. 왕건이 항복을 해요. 받아줍니다. 그래서 상보라고 해서요. 아버지 대접을 해줘요. 그리고 경기도 양주를 시급으로 줍니다. 끌어안는 거죠. 포섭하는 거죠. 지방 세력 통합 정책입니다. 그런데 신검은 끝까지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936년에 경상도 선산 싸움에서 선산 1, 2천 전투에서 무력으로 격파합니다. 신라는 흡수통합입니다. 후백제는 무력 통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후백제 후삼국 통합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뒤로 넘어 한 장만 더 넘겨가 보실래요? 그 태조의 민족 재통일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후백제 멸망해가지고 지도, 고려의 민족 재통일 지도 바로 왼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산전투, 대구의 공산전투고요. 이 대구 공산전투에서는 그 왕건이 죽다 살아났습니다. 왕건 대신 죽은 사람이 있죠. 신순겸이요. 신순겸이가 왕건에 복장을 하고 포위가 된 상태에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건인 줄 알고 잡아 죽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왕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건은 이때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공산전투에서 죽다 살아난 왕건 부대는 바로 밑에 고창 전투가 있습니다. 고창은 전라북도 고창이 아니고요. 안동입니다. 안동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꺾었습니다. 이게 전세가 역전되게 된 계기가 돼요. 특히 안동 고창 전투에서는 차전놀이 있잖아요. 우리 민속놀이에 차전놀이가 여기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 차전놀이에 대한 게임 방법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체적인 게임 내용, 룰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좀 그렇고요. 자, 그래서 고창전투에서 전세 역전하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전주를 점령합니다. 이 전주를 점령하면서 후백제의 심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도려내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저항했었던 누가? 신검은 936년 선산 1, 2천 전투에서 격파돼요. 그래서 분열된 후삼국을 고려가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고대 사회 모순을 극복한 새로운 사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사회, 이 사회를 우리는 뭘 한다고요? 중세 사회다. 시기는 10세기가 되는 거죠. 918년. 그럼 여기서 고려 건국의 주역은 누구냐는 얘기죠. 갑자기 후고구려 땅에서 고려 건국의 주역이 등장한 건 아니고요.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이 후삼국의 분열 속에서 부단한 노력 끝에 결국 고려 건국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두풍과 지방호족은 고려 건국 이후에 문벌 귀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교와 선종과 풍수지리사상은 고려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후삼국 수습 과정은 사건의 전개 과정 순서대로 좀 정리해 두십시오. 이 과정에서의 내용은 문제는 기출문제를 보면은 연표를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사건에 어떤 사건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그 흐름을 정리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창전투에서의 차전놀이라든가 이것도 전부 기출문제예요. 그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기출문제로 나왔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사건의 흐름을 좀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건국된 고려 사회를 우리는 뭘 한다? 바로 중세 사회를 한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사회가 됐다. 중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고려 건국 이후에 다음 장에 봅시다. 각 왕들의 업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 왕의 업적을 좀 보기 전에 고려시대 사회 시대구분 좀 하고 넘어가십시다. 시대구분을 좀 하시면요. 일단 국초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국초. 국초는 태조, 해종, 정종, 광종, 그 다음에 경종, 성종, 목종, 덕정하고 문종, 그 다음에 의종, 의종 다음에 명종입니다. 명종. 자, 국초는 5대조를 얘기합니다. 5대조. 어디까지 하면은 태, 해, 정, 광, 경 여기까지를 경종까지를 뭐냐면은 국초라고 그래요. 국초. 한 7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종 이후 사회를 우리가 실질적인 고려 뭐라 하냐면 문벌 귀족 사회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하면은 의종까지입니다. 성종이 981년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의종 24년 1170년 무신정변에서 문벌귀족사회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실질적인 문벌귀족사회는 성종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최숙로 있죠. 최숙로 시무 28조가 이제 채택이 되면서 고려 통치의 근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성종대 때에 잘 가다가 가장 정점기는 누구 때냐면은 문종대 때입니다. 그리고 문종 이후에 쇠락을 하다가 결국은 무신정변으로 무너집니다.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터진 1126년 이자겸의 난, 1135년 묘청 서경천도운동이 터져요. 그리고 1170년 무신정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시 넘어옵시다. 국초 그래서 태해 정광경인데 순서대로 정리하시고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두셔야 할 왕의 업적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왕도 왕이지만은 태조하고 그리고 광종의 개혁 정책의 내용은 꼭 기억합시다. 아시죠? 태조와 광종의 내용 기억하자고요. 국초 이렇게 해서 5대조를 얘기합니다. 왕들의 업적은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 918년에서 고려가 언제까지 가나요? 1392년까지 갑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반으로 나누면은 나눌 때 기준은 고려 문벌 귀족사의 쇠기를 박은 사건이에요. 무신정변이죠. 그러니까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를 고려 전기, 여기를 고려 후기 이렇게 합니다. 다음 중 고려 전개 사실로 또는 후계 사실로서 맞는 것은 또는 틀린 것은 그러면은 어디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 중세사의 전개에서 각 왕들의 업적을 국초의 왕들의 업적을 먼저 보시는데 태조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안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죠. 수치체제 모순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민생안정책이 되는 거죠. 취민유도를 표방했다는 얘기는 백성으로부터 수치하는데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취민유도라고 그래요. 취민유도. 그래서 조세제도 개편에서 10분의 1 세금 또 공신과 호족의 행포를 금하는 조서를 반포합니다. 요즘 얘기한다면 특별 담화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흑창은 춘대추납이죠. 성종대 때 가면 의창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후삼국 때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인을 다시 풀어줍니다. 국가 재정 확보, 민심 수습, 그렇죠?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지방호족 통합 정책이 있습니다. 이 지방호족 통합 정책은 이 골품제도의 모순 속에서 이탈된 지방 세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정략결혼이 있습니다. 혼인정책이죠. 태조의 부인이 29명이 나옵니다. 29명 중에서 아들만 하나씩 나오면 몇 명? 29명이겠죠. 어떤 문제 나오겠어요? 왕위 계승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태조 왕건이 우려해서 훈요 10조,
훈효조, 자, 한 장만 넘겨보실래요? 두 장만 넘기시면 훈효조 내용이 나와 있죠. 박스에 3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왕위 계승은 적자 적선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불초할 때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여라. 그러니까 장자 상속하는데 안 되면은 형제 상속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략결혼의 후유증, 이걸 우려한 겁니다. 근데 이 우려했던 사건이 바로 누구 때 터지냐면은 해종대 때 터져요. 해종대. 해종대 때의 왕규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터져요. 경기도 광주 호족입니다. 태조에게 두 딸을 갖다 바쳤어요. 근데 그 중에서 태어났던 15번째, 16번째 부인을 바쳤는데 그 중에서 16번째 부인과 왕건 사이에서 태어난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 원군이 있었어요. 그 광주 원군이 왕규의 외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규는 해종을 죽이고 이 외손자를 왕위에 앉히려다가 정종이 이걸 진압을 하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종은 이제 수도를 어디로 옮기려고 그래요? 바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죠. 서경천도를 시도를 합니다. 잘 안 됐어요. 여튼 그 왕규에 나는 지금 정략견에는 후유증이 노출된 사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태조 왕건의 지방호족 통합 정책이 있어요. 사성 정책이 있습니다. 내 성씨, 왕성을 주는 겁니다. 내 일쪽으로 끌어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패밀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걔네들이 왕권에 도전한다거나 이런 거를 못하게 아예 차단하겠다는 거죠. 또 지방의 호족들을 일부는 중앙으로 끌어들이고요. 일부는 지방의 자치를 맡깁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삼국 통일하는데 공을 세웠던 사람도 있죠. 개국공신입니다. 논공 행상을 기준해 가지고 뭘 줘요? 역분전을 지급합니다. 역에 따라 하는 거에 따라서 토지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호족 세력에 대한 견제책이 있습니다. 사신관 제도하고 기인 제도하고 서격을 중시한 거 있죠. 그중에 사신관, 기인 제도는 꼭 기억합시다. 사신관, 최초의 사신관은 경순왕입니다. 김부. 935년에 아까 항복을 했었죠. 항복을 하고 나서 경주 사신관의 자리로 앉혀놨어요. 큰딸 낭랑공주하고 혼인을 시킨 거죠. 그래서 앉혀놨던 그 시초가 된 겁니다. 자치권을 주고 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인제도가 있어요. 뭔가 이거는 인질제도입니다. 기인제도, 인질제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신라의 상수리 제도에서 기납니다. 조선의 경절이 영절이 제도로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경은 평양입니다. 서경을 중시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제2의 수도로서 서경을 삼고 북진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자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을 여기다가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경을 중시했었던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신관, 긴 서경 중시는 전부 호족 세력 견제책입니다. 그렇게 묻겠습니다. 근데 북진정책이 있죠. 여기서 고려라고 하는 국토는 어디의 후계자라고 했어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고토를 회복하기 위한 북진정책을 추진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고려가 건국된 시점에서 고구려 고토는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발해죠, 발해. 발해가 몇 년에 건국되나요? 698년에 건국돼서 926년에 어디에게 멸망하나요? 거란에게 멸망을 합니다. 거란족이 세운 나라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요라죠. 요랍니다. 그러면 이제 918년이라면 아직 발해가 멸망하지 않았네. 그지? 926년에 멸망하니까. 926년에 멸망한 이후에 발해 유민들이 고려에 내려옵니다. 받아주나요? 배척하나요? 받아주죠. 이런 정책을 뭐라고 그래요? 민족 융합 정책입니다. 어차피 발해나 고려나 다 고구려 후계자를 자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하고 고려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적대 관계죠. 이것이 고려의 대관계에서 보면 거란하고 총 몇 차례 걸친 충돌로 나오나요? 3차례죠. 3차에 걸친 충돌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북진정책 전진기지로 서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고구려 고토 회복을 위한 북진정책을 추진합니다. 바로 밑에 결과가 나와 있죠. 그 결과
북진 정치 결과 대동강 원산만까지 신라 삼국통일 영토였죠. 거기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청천강에서 영만까지 영토가 확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한 사상 정책이 있습니다. 불교 행사에서 연등의 팔관회를 장려하고 있고요. 이거는 훈요 10조의 6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훈요제 6조는 연등의 팔관회를 중요시해라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또 사찰을 건립하고 또 불교의 풍수지리사상도 중시하고 있죠. 풍수지리사상은 훈요 10조 어디에 나오면 2조 그 다음에 5조 서경길치설입니다. 그 다음에 8조 지역적인 차별 내용이 있죠. 이런 것이 풍수지리사상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계, 백요소를 조술합니다. 이건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왕에 대한 신하의 도리서예요. 그러니까 신하는 왕에 대해서 어찌어찌 해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책입니다. 부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왕실의 안정과 민심수불을 위해서 남긴 유언 그게 뭐예요? 훈요 10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요조 1조에서 10조까지 내용들은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이 뭐냐? 요걸 좀 정립하시면서요. 그렇죠? 이게 이제 태조 왕건대 때 업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정종 좀 보겠습니다. 근데 정종은 3대 왕이에요. 2대 왕이 누구예요? 해종이죠, 해종. 근데 해종과 정종은 재임 연간이 좀 짧아요. 태조가 한 25년쯤 되거든요. 해종 2년이고요. 정종 4년입니다. 왕권이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신권이 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종대에 앞서 말씀드린 왕괴난이 터지고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종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려고 했다고? 서경 천도 시도를 합니다마는 잘 되진 않았어요. 정종의 병사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광군사는 뭐냐면은 광군을 관리하는 관청입니다. 그 광군은 누구냐? 거란 대비 특수부대요. 이 거란 대비 특수부대를 고려는 만들어서 거란을 치고 고구려 고토를 확보, 회복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거는 북진 정책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군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고려 그 중앙군, 지방군 했을 때 지방군의 5도 양계의 주현군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어요. 5도에 그 주현군의 모태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종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광종입니다. 광종의 재임연간이 한 26년쯤 됩니다. 굉장히 길죠. 이거는 광종의 입장에서는 비록 배다른 형이지만은 형들의 죽음을 바로 목도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광종은 등장한 이후에 어떤 정책을 폈냐 그러면은 일방적인 왕권 강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광종의 개혁 정책, 즉 왕권 강화 정책은 꼭 기억을 좀 해 두시라는 거 아셨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광종의 개혁 정책들. 인재 등용이 있습니다. 인재 영입이 있죠. 중국의 후주에 쌍기란 사람을 영입을 해가지고 개혁 정책을 단행합니다. 쌍기. 과거제를 시했던 그 쌍기입니다. 기타 노비양검법, 과거제도 이 두 개는 묶어 특히 광종의 왕권 강화책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럼 칭제건원, 공복제도. 칭제건원은 많이 나왔죠.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쓴다는 거였죠. 주현공부법, 각 지방의 주현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 그걸 뭐라고 해요? 주현공부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만큼 지방 호족 세력을 꺾었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특히 노비양검법과 과거제도입니다. 잠깐 봅시다. 이거는 노비를 풀어준다는 건데 애초부터 노비를 풀어준다는 건 아니에요. 억울하게 양이었다가 억울하게 빌려먹거나 해서 못 갚아서 노비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걔네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걔를 풀어주면서 호족들, 이른바 장군, 성주. 장군은 막강한 군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성주는 막강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얘네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은 지방 뭐라고 그래요? 호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비양거법에 의해서 이 장군, 성주의 인적 기반을 자른 거예요. 손발을 자른 겁니다. 몸통만 남아있죠. 그 몸통은 뭘 통해서 밀어내느냐 그러면은 바로 과거 제도예요.
과거제도는 실시의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신, 구 세력의 세대 교체를 탄핵했다. 그럼 신 세력은 뭐고 구 세력은 뭐냐 이거죠. 구 세력은 토착 세력입니다. 장군, 성주라고 하는. 신 세력은 뭐죠? 광종의 사람들. 그래서 노비양건법 과거제도는 특히나 광종대 때 대표적인 이 왕권 강화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그런 이제 불교에 대한 숭불 정책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불교 관계에서 또 보도록 하죠. 이것이 일련의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광종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경종이 나옵니다. 광종대 일방적인 왕권 강화 정책으로 해서 신권이 많이 억눌려 있었어요. 근데 광종이 죽고 경종이 등장하자 이때는 누가 또 득세해요? 신하들이 득세합니다. 그 과정에서 태조 때 아까 역분전이 있었죠. 그걸 손본 최초의 전국적인 규모로 토지를 지급받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경종입니다. 그때 만들었던 것이 경종이죠. 이게 시정 전시과입니다. 시정 전시과다. 이때 역분전 나왔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역분전을 처음으로 고쳤다 해서 시정 전시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지하고 뭘 주는 거야? 시지를 같이 주는 거지. 전국적인 규모로 토지를 지급합니다. 이게 경종대 때 시정 전시과입니다. 이 전시과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뭐 경제편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종 가겠습니다. 경종 다음에 등장했던 성종입니다. 성종이 즉위하면서요. 중앙의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숙제를 냅니다. 앞으로 정치 개간에 대해서 좀 써서 올려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하나는 그간의 정치에 대한 잘잘못을 좀 평가해라. 그간 언제죠? 국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종대 최숙로가 개혁 건의를 올린 게 시무 28조예요. 지금 이제 22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하고 말이죠. 앞에 5대조에 왕에 대한 정치적인 업적을 평가하는 글을 또 남겼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냐면 5조 치적평이라고 그래요. 5대조의 정치적인 업적을 평가하는 글이다. 자, 여기서 최숙로는 태해, 정광경 저 왕들의 업적에서 특히 누구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냐 그러면 누구를? 광종을 비판했습니다. 왜 그렇죠? 광종은 이 시점에서 일방적인 왕권 강화 정책을 폈던 사람이에요. 일방적인. 그래서 광종을 여기서 비판하고 나머지 이제 성종대 때 고려 문벌 기록사의 통치의 틀을 제시합니다. 뭘 통해서? 시무 28조를 통해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저게 채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려의 모든 통치체제의 근간은 다 언제 때 나오냐 하면 최숙로 시무 28조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때 거의 완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조 치적평과 시무 28조는 그 내용입니다. 특히 자료에 고려사 열전 최숙로전에 나와 있는 22개 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박스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최숙로는 시무 18조를 통해서 어떤 정치하겠다? 유교 정치입니다. 유교 이념을 구현하게 한 정치. 이 유교 정치 이념을 구현해 놨어요. 그 최숙로가 얘기하고는 유교 정치라고 하는 건 어떤 정치냐 그러면은 유교는 치국치본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불교는 뭐라고 했냐면은 수신치본이다. 즉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요. 나 개인을 다스리는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각각 유교와 불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얘기예요? 최숙로 얘기입니다. 최숙로는 이런 유교와 불교 있죠. 이 유교와 불교를 자연스럽게 짬뽕을 해가지고 유, 불, 융합,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갖춰놨습니다. 유불, 융합 문화의 토대를 갖춰놨다. 고대 문화는 불교 문화라고 있죠.
종교에 국한된 불교 문화라고 그랬습니다. 종교의 테두리에서 고려는 유교가 짬뽕되면서 문화의 폭이 좀 넓어진 거죠.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유교는 치국 지본이요, 불교는 수인 지본이다 할 때 과연 유교는 치국 지본이 할 때 뭘 얘기하느냐 구체적으로. 이거는 대성 제도를 얘기합니다. 또는 대간 제도라고 그래요. 이거는 뒤에 중앙 정치 제도에서 따로 보기를 하겠습니다. 이 대성 대간 제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입니다.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타 이제 뭐 중앙, 지방, 향리제 마련, 또 두 번째 유학교육의 진흥, 우리 성종대 때 개혁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제도의 정비나 또는 영토확장이나 다 죄다 최승로 시무시8조에 근거해서 정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거란의 3차 침략 중에서 1차 침략 때 서희 단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를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압록강하구까지 영토가 확장이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어요. 이 거란과의 충돌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성종 다음에 누가 나오죠? 목종이 나옵니다. 목종. 목종대 가면은 이 시정 전식과가 뭘 바뀌냐면은 개정 전식과를 바뀌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뭘로 가냐면 목종 이후에 현종이 나오나요? 성목현, 현종이 나오죠.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옹립했던 이 사건을 뭐라 하냐면은 강조의 정변이라고 그래요. 이거 나중에 거란의 2차 침략의 원인을 또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 강조의 정변 1009년에 그걸 얘기를 하죠. 뭐 거란의 침략의 원인이라면은 역시 거란과의 대관계 때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종이 나와 있죠. 현종대 때에 중앙제도에서 도병마사 설치, 지방제도에서 5도 양계, 그리고 5도호부 8목 개편, 또 군, 현, 진 있죠. 이거의 개편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2군, 6.2할 때 2군, 중앙군이 이때 만들어져요. 중앙군 2군 6.2할 때 6.2, 2군 6.2할 때 이 2군은 이때죠. 6.2는 앞에 누구 때 만들었냐면은 성종 있죠. 성종대 때 6위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럼 2군은 누구 때? 바로 현종 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기타 주연공거법. 향리의 자제들에게 과거 응식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주연공거법이라고 그래요. 주연공거법. 그러니까 주연공부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누구 때 아까? 광종대. 주연공부하고요. 주연공거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연등의 팔관회가 부활이 됩니다. 언제 없어졌냐면은 보실래요? 성종대 때 최승로 시무시8조에서 연등의 팔관회가 중단이 됩니다. 이거는 없앤 건 아니고요. 일시 죽여놔요. 여기 잠깐 볼까요? 최승로는 불교는 수신지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정신적 세계를 보고 이거는 국가의 통치념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잠깐 가려놨다가 다시 불교가 가려놨다가 불교가 융성하게 된 것은 누구 때? 여기 다시 목종 다음에 현종대 때. 이때 잠깐 가려졌다가 목종을 거쳐서 현종대 때 불교 행사 연등의 팔관회가 다시 부활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숭불정책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거란 침략 이후에 대책을 좀 봅시다. 누구 때인가요? 현종대 때입니다. 여기 좀 봅시다. 고려 대관계에서 거란하고 총 몇 차례 걸친 충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3차례 걸친 충돌이 있었어요. 1차가 성종대 때야. 그래서 서희 강동 6조 확보가 나오고요. 2차, 3차는 누구 때? 현종대 때입니다. 그래서 3번 다 고려가 판정승이야. 이기고 나서 나타난 결과를 묻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거란 침략 위의 대책이죠. 예를 들어서 거란 대비책의 일환으로서 왕가도에게 개경의 나성을 축제한다거나 나성은 도시 전체를 둘러싼 성을 나성이라고 그래요. 초조 대장경을 조판한다거나 불력에 의해서 외국의 침략을 막자
거란의 친절 막자는 뭐죠? 호국불교죠. 그 다음에 황주량은 7대 실록을 편찬합니다. 태해 정광경성 목 성목 성목종까지 7대 실록을 편찬하죠.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문종으로 하겠습니다. 현종 이후에 이제 문종이 나옵니다. 현종 다음에 문종이 나오죠. 고려 문벌 귀족 사회의 최고 정점기다. 누구 때가? 문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문종대 때 누구의 보필을 받았냐면은 최충입니다. 최충. 해주 최씨의 최충의 보필을 받던 시기고요. 밑에 토지에도에서 경정전식과가 있습니다. 이 경정전식과는 개정한 걸 또 뜯어 고쳤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갱, 다시 경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뜯어 고쳤다. 지금까지는 전현직자에게 수조권을 줬는데 여기서부터는 뭘 준다? 현직자에게만 수조권을 준다. 다시 갱자입니다. 경으로도 있죠. 뭐 주민등록증, 뭐 갱신, 뭐 이렇게 합니다. 뭐 갱으로도 읽습니다. 근데 이거는 갱이 아니라 경으로 읽는다. 경정전식과다.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주는 거죠. 수조권을 주겠지. 그 다음에 밑에 공음전식과, 공음전이라고 해서 줄여서 읽어도 관계없습니다. 공음전, 오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는 토지. 세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경의 동서대비원 설치, 대비원 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숭불정책 나와 있죠. 아울러 최충의 보필을 받았던 문종대 때는 사학이 최충의 구지학당이 설립되면서 사학이 발달합니다. 이 사학은 공교육과 사교육할 때 사교육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충이 세운 구제학당과 함께 고려의 문벌 귀족들이 중앙에 설치했던 사립학교가 총 11개예요. 그래서 11개다가 이걸 묶어가지고 사학 12도라고도 일합니다. 또 사학 12공도라고도 일하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만큼 사교육이 판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종대 때 정책인 업적까지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보십시다. 마무리 하시면서요. 태해, 정광경, 성, 목, 그 다음에 현, 덕, 정, 문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중에 문종까지 얘기하는 것은 고려 문벌 기억사의 최고 정점기였기 때문에 문종까지의 업적만 여기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태조, 광종, 최승로 시무시 8조에서 이루어졌던 뭐가 있어요? 송종 이 세 명의 왕의 업적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좀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고려 건국 과정과 국초의 각 왕들의 업적까지만 정리를 하시고요. 이후에 통치제 정비는 최승로 시무시 8조에서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고려의 통치체제, 뭐 중앙제도부터 해서 교육, 과거제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